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29강 자본시장법 13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규제에서 사외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두었습니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와 또 한 개 더 운용자산 자체는 6조 원 이상인 경우죠. 이 경우는 상근 감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사외이사는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 3조 원 이상인 경우는 상근 감사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야 됩니다. 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 감사를 둘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외이사를 두어야 할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사 총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 사외이사가 자제됩니다. 그 답은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자산 총액이 자,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운용자산 합계액이 6조 원 이상이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동시에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이걸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니까 밑에 한번 요약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15번. 다음은 금융투자업에서 대주주에 관련된 설명이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대주주만 놓으면 그게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대상입니다. 앞전에 인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거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등록 대상을 말합니다. 앞에 등록 대상에서는 뭐가 있었죠? 우리가 자문업자 또는 투자 일임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대주주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인가 대상인가 돈 대상인가 구분해 봐야 됩니다. 대주주의 변경 승인 요건은 대주주의 징 요건보다 더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고요. 변경 승인은 징 조건이 가장 강합니다. 자,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계열회사의 발행정권 또는 약속음을 자기 자본의 8% 이내에서 소유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계열회사입니다. 계열회사의 발행정권, 약속음은 자기 자본의 8% 초과는 금지됩니다. 8% 초과 해가지고 소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8% 초과 소유는 금지되지만 8% 이내의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자,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 초과 소유는 금지된다. 초과 소유는 금지된다는 거 봐주셔야 됩니다. 초과. 이내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다. 자, 되고요. 자,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계열회사의 발행정권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원래 8% 초과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대주주가 발행한 정권은 소유할 수 없다. 또 신용공여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공시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앞에 해설에 있는 그 내용이니까 한번 봐두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금융투자업의 건전성 규제입니다. 건전성 규제인데, 자, 보죠. 자, 앞전에 얘기했지만, 겸용 금융투자업자하고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자인 누구요? 자, 투자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자는 순자본 비율에 대한 유지 의무와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된다. 자, 뒤에 또 하겠으니까 보고요. 자, 틀린 것입니다. 건전성 규제.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하여 일정한 경영 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이건 뒤에 우리가 금융위원회법 할 때 자세히 할 겁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다음 2번. 투자매매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어디 보고해야 되죠? 이거는 금융위원회 보고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 보고합니다. 위원회 보고해야 됩니다. 예, 보고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요? 매 분기말 현재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개월 이내에 보게 된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계열회사,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은 안 됩니다.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은 안 되는데 대주주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나 엄은 가능합니다. 앞에 얼마요? 8%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내에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8%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은 주식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은 소유할 수 없고 대주주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나 엄은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8% 이내라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일임업자는 자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00% 이상 이 뒤에 이게 또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근데 앞에 얘기했지만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자인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자인 누구요? 투자자문업자하고 투자 일임업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뭐요? 유지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뭐요? 유지 또는 보고 의무는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 앞전에 설명했던 뭐요? 자,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단계 더 집합 투자업, 신탁업. 이게 바로 뭐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유지도 해야 되고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 대상은 요 영업용 순자본 비율 자체를 유지하거나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본시장법상 공통 영업행위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는 상식의 문제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뭐요? 금융투자라는 문자 사용을 금지한다. 이게 뭐요? 상호 규제라는 거예요. 상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이런 뭐요? 상호를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상호 쓰지 마라. 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는 제3자에게 본질적 의무는 위탁할 수 없지만 겸용 의무나 부수 의무는 위탁할 수 있다. 이때 보면은 이 의무는 크게 핵심적 의무가 있고 이번에 핵심적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핵심 의무는 주로 잘 알다시피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내부 통제 의무. 내부 통제 의무. 뭐 준법 감신 같은 거 있잖아요. 내부 통제 기준 이런 거. 내부 통제 기준, 준법 감신 이런 거 있죠. 내부 통제 업무라든지 업무. 그다음 또 두 번째 우리가 계약의 체결이라든지 해지.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또 한 개 더 뭐요? 우리가 증거금 관리. 이런 것들이 뭐요? 이런 것들이 핵심 업무입니다. 그 다음 또 뒤에 보면은, 우리가 요 보면은, 뭐요? 자, 그게 본질적 업무가 있습니다. 본질적 업무. 업무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 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등록이나 또는 뭐 인가를 받은 업무입니다.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무. 그 다음에 우리가 부수 업무가 있어요. 부수 업무. 요 부수 업무는 뭐요? 부수 업무는 말 그대로 출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또 그 다음에 겸용 업무. 겸용하는 거. 한 개 더 뭐요? 애드온 식으로 한 개 더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뭐요? 핵심 업무 이거만큼은 이거와 요 세 가지. 본질 업무, 겸용 업무, 부수 업무가 있는데 이때 보면은 뭐야? 제3자에게 뭐요? 위탁 있는데 요 자체는 뭐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어요. 핵심은 위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질적 업무와 겸용 업무, 부수 업무 이거는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 틀렸죠. 금융투자업자는 제3자에게 본질적 업무, 그 다음에 겸용 업무, 부수 업무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 업무를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핵심적 업무의 위탁 금지입니다. 이거의 위탁 금지. 이거의 핵심 업무의 위탁 금지. 그 말이죠. 자, 한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겸용하거나 부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자, 영위 예정일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겸용 업무를 우리가 영위하거나 요 부수 업무를 영위할 때는 이것만큼은 뭐다? 이런 것들은 뭘 한다? 말 그대로 앞에 영위 예정일 7일 전까지, 영위 예정일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금융위에 신고해야 된다. 위에 신고해야 된다. 자, 이걸 영위 예정일 언제까지? 7일 전까지. 밑에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보세요. 자, 다음. 자, 요 사항은 봐놓으세요. 자, 고유재산 업무 중 국공채 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금융펀드, MMF라든지, 한 개 더, 금융기관 예치. 여기다가 한 개 더 보면, 우리가 금융기관 추가로, 금융기관의 예치. 예치 금액. 이 세 가지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세 가지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 말이 이거는요, 이런 정보들은 특별한 정보가 아닙니다.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때문에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앞에 정보 차단벽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 차단벽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정보 제공 가능하다. 그럼 정보 제공 가능이 뭐다? 국공채 매매라든지 단기 금융 펀드에 대한 매매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 예치한 금액, 이런 것들은 차단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제공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8번. 정보자본시장법상 18번. 정보 교류 차단 장치가 허용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은, 장치가, 자,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 간에 사무 공간을 공동 이용됩니다. 이거는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 간에는 사무 공간을 공동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 교류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이것도 정보 교류가 이랑은 허용되는 겁니다. 두 개는 이해상반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과 집합투자업자 간에 투자자 애탁증권의 총액 정도. 앞에 얘기했지만 이 애탁 이런 금액들은 뭡니까? 이거는요 차단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데 이거는요, 자, 1개월 아니라 2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2개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요, 자, 뭘 의미한다? 이 내용은, 자,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2개월이 지난 정보는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집합투자재산의 하나에 관한 정보로서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보 제공 후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답은 사망이 되겠네요. 그래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2개월이 지난 정보입니다. 다음. 투자 매매업과 신탁업 간에는 대표이사라든지 또는 대표이사, 감사 또는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겸직을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겸직 허용이 있고, 겸직이 허용이 되는 게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은 허용 안 됩니다. 임원 또는 직원은,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자, 봐두죠. 그래서 임원 직원은 겸직이 허용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겸직 금지. 그런데 이거 보면은, 앞에, 대표이사. 이사하고, 그 다음, 감사.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사회이사가 아닌,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요거는 뭐예요?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직 가능한 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대표이사, 감사, 뭐예요?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이 세 가지가 겸직이 허용됩니다. 근데 임원직원은 허용이 안 됩니다. 겸직 금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됐고요. 그래서 답은, 자, 이거는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는 뭐예요? 정보 교류가 허용됩니다. 겸직, 뭐예요? 겸직 행위가 가능합니다. 자, 봐주시고, 임직은 안 된다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그 요건 한번 봐주시고. 이것도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자, 밑에 19번.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 대행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는 이미 우리가 앞에 자본시장법에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앞에 직무윤리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 대행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요, 투자 매매 업등의 뭐요? 에서 말 그대로 투자 권유를 받아가지고 이 투자 권유를 대행해주는 업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권유 대행인은 자, 중요한 것이 뭐다? 앞서 얘기했지만 투자 권유를 대행받은 그 투자 매매업의 뭡니까? 매매업의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항 금융투자업자는 권유 대행인에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이 투자 권유 대행인은 뭐야? 모든 장내 파생상품이든 위험이 큰 파생상품이든 장외 파생상품이든 모두 다 뭐요? 이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위험이 큰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으니까 뭐야? 부동산 투자회사도 당연하게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장내 파생상품이나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대행을 의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입니다. 답은 1번이 틀렸죠. 이미 한 거죠. 할 수 없다 해야 되죠. 자, 금융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설명 의무라든지 적합의 원칙 등 투자 권유 규제는 투자 권유 대행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회사가 앞에 설명했던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게 뭐 있었죠? 자, 앞에 앞에 KYC 룰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앞에 없는, 적합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 설명의 의무, 적정성의 원칙, 요 자체는 일반, 앞에 투자자에게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이때, 일반 투자자에게 만약에 투자 권유 대행을 금융투자회사가 의뢰했다면, 투자 권유 대행인도 그대로 앞에 KYC 룰이라든지,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적정의 원칙을 그대로 일반 투자자에게 준수해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 앞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디가 아니라 투자 권유를 하는 거지. 투자 권유 대행이지. 대행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뭡니까? 자, 계약 체결은 안 됩니다. 계약 체결은 금지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권유를 대행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고요. 할 수 없다니까 맞는 말이죠. 업무 위탁을 받은 투자 권유 대행인의 투자 권유 업무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 이미 한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투자 권유 대행인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특히 쭉 좀 잡아야 될 것은 그 사항의 동그라미. 투자 권유 대행인은 대행받은 금융투자업자의 명칭과 금지 행위 등을 사전에 고시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고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 금융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투자 권유 규제는 앞에 KYC 룰이라든지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적정성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런 규제는 투자 권유 대행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그 다음 6번째도 동그라미. 투자 권유 대행인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 그 자체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도 동그라미. 특히 기업에 금지된 행위,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이거는 장래든 장외든 모두 투자 권유를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도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투자 권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는 권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위탁한 투자금융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 기역, 니은, 디귿은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20번.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앞에 나와 있는 그 위에 있는 보기에 19번 해설에 7번이죠. 7번. 자, 19번 해설에 보니까 19번 해설에 지금 현재 보니까 7번이네요. 이거 시험 잘 놉니다, 이거. 잘 놓으니까 봐두셔야 됩니다. 자,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 권유 위탁 계획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 다음 위탁받은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약 체결은 안 됩니다. 근데 계약 체결 자체를 권유하는 것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투자 권유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권유 대행인의 뭐예요? 이게 바로 본 업무예요.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다음, 장내, 장외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투자 권유할 수 없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장내든 장외든 투자 권유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별 붙여놔야 됩니다. 이거 잘 그리면 시험 답을 잘 나옵니다. 투자 권유 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자, 한번 봐두시고. 자, 특히 투자 권유 대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내든 장외든 뭐다고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도 권유투자 대행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그 다음 또 한 개 더 자, 투자 권유 대행인도 자기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20번.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21번. 자,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왔습니다. 영업행위 규제. 자, 이거는 직무윤리와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중요한 내용만 조금 골자를 이어봤습니다. 잘로 쓰는 것만. 자, 1항. 동일한 매매 계약에서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1항, 이게 바로 자기 계약의 금지입니다. 자기 계약의 금지. 계약의 금지.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자, 갑이 지금 현재 정권을 매도하려는데 요 투자 금융회사 자체가 만다고요? 또 투자 중개업자가 바로 뭡니까? 자기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계약의 금지. 그다음 상품조사 분석 자료를 공포한 후, 자, 24시간이 경과된 시점에는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이내는 자, 2항에 24시간 이내는 자, 뭐가 안 된다? 자,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할 수 없다. 근데 24시간 경과 시점에는 자기 매매가 가능하다. 이는 스캐핑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사 분석 자료를 공포한 후에 말 그대로 24시간 경과한 후에는 경과 시점에는 자기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고 24시간 경과 이내에는 자기 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다는 점. 자, 그래서 이거는요 없다 했으니까 경과 시점에는 자기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 틀렸고 이내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조사 분석 자료의 작성 담당자에게 기업 금융 업무와 연계된 성과 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왜 그런가 하면 조사 분석 자료 이 자체는 조사 분석을 하는 그 회사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성과 보수를 주면
말 그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러한 뭐요 자료를 위조할 수 있다. 위조해가지고 마치 성과가 좋은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요 성과 뭐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자 이따가 없다. 보험회사가 투자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대로 뭡니까? 이거는요 금융투자업자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즉 금융기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투자성이 있는 이런 곳에다가 뭐요 예금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들 인가를 받은 뭐요 금융투자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대로 앞에 일반 투자에게 적용되는 뭐요 적합의 원칙이나 설명의 의무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답은 상이 되겠네요. 22번은 보니까 21번까지 반복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복된 거네요. 자,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그냥 넘기면 되겠네요. 똑같은 내용이죠. 23번.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게 말 그대로 투자자 애탁금과 투자자 애탁증권의 애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해설도 보도록 하시죠. 해설에 보면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 뭐 그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는 말 그대로 금융투자 요 회사가 업자가 파산 등을 하더라도 요 투자자의 재산을 뭡니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은 밑에 보면 예치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정권금융사의 예치나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겸용투자업자가 주로 뭐요? 은행이나 주로 한국산업은행,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보험사 등을 말해요. 이런 겸용투자업자는 투자자 애탁금을 명시하여 이는 정권금융사나 또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만큼은 투자자 애탁금을 명시해가지고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거 한번 봐도 됩니다. 체크. 그래서 예치기관 이거는 특히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계. 누구든지 예치기관에 예치된 투자자 애탁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 이거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융투자업자나 예치기관이 지급 불량이 된 경우에는 이때 이 예치된 요 금액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것.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금융투자업자가 부도나더라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해가지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방법은 예치기관은 안정성이 큰 그런 곳에 운영한다 말이고, 투자자 애탁증권만큼은 지체 없이 애탁결제원에 애탁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보죠. 자, 재산보호. 자, 이것도 한번 별표 쳐놔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잘 놓으니까 23번 이게 있는 해설도 이것도 한번 별표 쳐놓으시고 보라 이 말입니다. 자,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다음 1. 투자자 애탁금, 애탁증권을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리하여. 어디에요? 정권금융사의 애치나 신탁을 해야 됩니다. 정권금융사의 애치나 신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입니다. 다음, 누구든지 어떠한 명분으로도 애치된 투자자 애탁금에 대해 상계나 압류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겸용투자업자를 했습니다. 이 겸용투자업자가 뭐랬으면 제가 은행 또는 은행이나 한마디로 하면 보험사입니다. 이런 업자는 투자자 애탁금을 명시를 해가지고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정권검사의 애치 또는 신탁하에 한다 아니고 정권검사의 애치 신탁할 수도 있고, 또 투자 애탁금을 명시를 해가지고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에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정권검사의 애치 신탁할 수도 있고, 또 투자자 애탁금을 명시해가지고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사망이 틀렸네요. 하에 한다가 아니고 신탁할 수 있다 이래 나가야 되겠죠. 사망.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애탁증권을 지체 없이 애탁결제원에 애탁해야 되고, 자,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해놨으니까 한번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이 시험에 답으로 잘 놓을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24번. 다음은 정권
신고서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 정권 신고서 보죠. 앞에 보면은 모집이라는 게 있고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 모집이 있고 공모가 있었죠. 모집 있고 공모가 있었습니다. 모집은 뭐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 뭐요? 50인 뭐요? 미만 있고 50인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있었는데 이때 주로 50인 뭐요? 말 그대로 미만 하면 이는 주로 사모죠. 사모. 45인까지 사모. 그다음 보통 50인 이상 하면 주로 이거는요 공모죠. 공모. 이걸 말합니다. 자, 한번 봐보죠. 근데 이때 요 공모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모집이죠. 모집. 공모에 들어갈 때 간 게 모집이죠. 공모의 모집 말합니다. 자, 보죠. 모집이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그게 뭐예요? 공모. 새로 발행되는 정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말이고요. 50인을 산정할 때 청약 권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정권과 동종의 정권에 대해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않고 청약에 권유한다. 모집의 권유에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여가 아니고 의하지 않고입니다.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도 합산이 됩니다. 50인을 계산할 때 50명이 넘어서야 뭡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정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정권신고서를 우리가 보고해야 되거든요.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하지 않고입니다. 그래서 한정할 때 청약 이전에 6개월 이내에 해당 정권과 동정의 정권에 대해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않고 뭡니까? 청약에 권유받은 사람들도 요 속에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청약,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청약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정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전매 기준에 해당되면 모집으로 간주된다. 이게 말 그대로 뒤에 가면 간주 모집입니다. 간주 모집입니다. 자, 이 사망도 한번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청약을 이 권유받은 자가 50인 미만이면 정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권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이제 인구를, 투자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40명밖에 안 됐어요. 40명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해당 정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그런 전매 기준에 해당되면 이것도 모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때도 뭐 한다고요? 말 그대로 정권 신고서를 그대로 발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발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답은 이것도 되게, 그 상황도 한번 별붙여 놓으시고요. 정권 신고서의 효력 발생 이전에는 그 청약의 매수 청약 또는 매도 청약이 있더라도 정권의 발행인은 그 청약을 승낙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정권 신고서 있는데 여기 한번 별붙여 놔야 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정권 신고서. 자, 한번 봐보죠. 몇 개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자, 해설에 그 박스. 불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을, 50인 이상이니까 이는 사모가 아니죠. 50인 미만이면 이는 말 그대로, 50인 미만이면 사모인데, 이는 50인 이상이니까 공모입니다. 대상으로 정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해당 정권에 관련된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신고서입니다. 자, 이때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이게 50명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50명이 넘은 것 같으면 정권 신고서를 발행해야 되죠. 자, 이때 이거는 청약 권유를 받은 자에다가 합산 대상이 있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앞전에 합산 대상이 주로 뭐였습니까? 자, 청약 권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정권과 동종의 정권에 대해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않고 청유를 받은 자를 합산 대상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는 뒤에 가면 특히 전문 투자자들, 그 다음 신용평가업자 등 전문가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도 제외됩니다. 자, 이거 한번 받으셔야 되고, 특히 이거 봐야 되고요. 한번 넘기시면, 그래서 합산 대상, 이거 한번, 이 제외 대상, 간주 모집, 이 세 가지는 별표해 둬야 됩니다. 자,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 다음에 밑에 뭐요? 간주 모집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제외 대상에서 중요한 거는 연고자에는 대주주라든지 또 앞에 말하면 뭐요? 이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연고자에 포함되지만 직원은 연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건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간주 모집에 발행일로부터 뭐요? 전매 기준으로 1년 이내에 50명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집으로 가주된다는 것. 이는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명 미만이라도, 40명이라 하더라도, 간주 모집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정권 신고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다음, 자, 25번. 정권의 공모에서 청약 권유 대상자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 대상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 국가, 한국은행 등 전문 투자자. 전문 투자자는 뭡니까? 앞전에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전문 투자자. 그 다음, 신용평가업자도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발행인의 계열회사는 연고자로서 제외됩니다. 근데 직원은 뭡니까? 연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행인의 계열회사는 제외되지만 직원은 포함됩니다. 그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발행인의 최대 주주도 연고자로서 제외됩니다. 한번 봐두셔야 되겠죠. 자, 봐두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27번, 자, 쭉 나오죠. 자, 지금 보니까 밑에 한 27번 한번 봐보죠. 27번 봐보죠. 기업 인수 27번 한번 봐보죠. 그냥. 기업 인수 합병과 관련 공개 매수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장외에서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 등을 매수 등의 방법으로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매수한다. 공개매수는 이거는 장외입니다. 장외. 어디서 한다고요? 이거는요. 장외에 있습니다. 장외. 그러니까 이거는 장내 시장이 아니고 이거는 장내 시장이 아니고 장내 시장이 아니고 적용은 뭐다? 장외입니다. 장외. 장외에 있습니다. 장외가 적용입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 등을 매수의 방법으로 했는데 5% 이상입니다.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한 경우에는 자, 반드시 공개 매수해야 된다. 반드시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공개 매수 대상 정권에는 어길 거 있는 주식과 이와 관련된 신주 인수권 정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사채, 계약선청제 이는 어길 건 있는 주식이거나 어길 건 있는 주식에 연관돼야 됩니다. 그럼 어길 건이 없는 것, 어길 건과 무관한 거는 어길권과 무관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채.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공개 매수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길권이 있는 것이 됩니다. 어길권이 있는 것이나 앞에 교환 사채라든지 또는 우리가 앞에 신주 인수권 사채처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 매수 기간은 공개 매수 신고서 제출일부터 20일 이상 60일 이내에 뭡니까? 말 그대로 공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상 또는 60일 이내 그 안에 뭡니까?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실은 이 공개 매수를 갖다 볼 때 응모 주주는 공개 매수 기간 중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모 주주는 공매 기간 중에 언제든지 응모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도 손해배상 지급 의무는 없다는 것 봐도 됩니다. 자, 봐도 됩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공개 매수자는 공고일 이유는 공개 매수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봐주시고 그 뒤에 있는 거니까 한번 체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요 자료 위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개 매수 한번 좀 별표 쳐두시고 하시고요. 별표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보니까 28번인데 28번은 자, 다음 중 공개 매수 의무가 적용되는 정권 해놨습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장외 시장이어야 됩니다. 적용은. 그 다음에 의결권이 뭡니까? 있어야 됩니다. 의결권 무관한 것은 뭡니까? 이거는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 전환사채는, 이거는 뭐요? 의결권, 이거는 뭐요? 나중에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요? 의결권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신주 이석구부 사채, 전환사채는 다 관계됩니다. 그 다음, 회사채는, 이거는요, 일반 회사채입니다. 사채. 이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없는 채무증권은 제외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것이면서 또 아니면 의결권 관계된 것이면서 한 개 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장외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시장. 외국시장, 이거는 장내시장입니다. 장내시장이므로 이거는 장외가 아니죠. 그 제외됩니다. 이익, 참가부, 사채도 이것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외됩니다. 그 답은 1항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자, 30강은, 30강부터 29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